양극재에서는 포스모 신소재와 에코프로-BM 그 밑단에 있는 포스코 퓨처엠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양극재가 핵심인데 에코프로-BM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얘기하기도 사실 좀 어렵고 포스코 퓨처엠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에코프로-BM, 포스코 퓨처엠, 포스모 신소재가 가장 주가 탄력도가 좋기 때문에 이 중에 세 가지를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가져가시되, 다만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2차 전지가 시장의 주도주로 다시 올라오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에코프로가 불을 뿜고 있고요. 여타 양극재 업체들도 강하게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과 2차 전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단하네요. 2차 전지가 정말, 그죠? 상반기 최고의 주도주에서 이제 하반기는 반도체의 주도권을 좀 빼앗긴 것 같더니만 에코프로가 이제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강하게 가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2차 전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워낙 강하니까, 그죠? 저는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있어도 네. 2차 전지가 뭐 주도주의 자리를 뺏길 거라는 의심은 한 번도 솔직히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사실 최근의 흐름은 요 수익률표 보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역시 에코프로가 1월달 대비해서 9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요거는 종가 기준은 아닙니다. 저희가 찍는 게 종가까지는 네. 반영할 수가 없어서 그 12시 기준으로 찍은 건데, 원자재가 역시 1등인데 그중에 에코프로가 915%인데요. 한 번도 제가 포스코홀딩스 수익률은 기록을 안 했는데, 물론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납니다. 이 표를 보면. 하지만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지금 12시 기준으로 8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등에 압축해서 투자하자고 했지만 2등주들의 지금 반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좀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셀단에서는 LG엔솔 여전히 부진합니다. LG엔솔 외에도 뭐 삼성, SDI, SK온 전부 부진하고요. 양극재는 코스모 신소재가 290%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에코프로-BM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2등, 3등인데 특히 에코프로-BM이 오늘 불을 뿜으면서 23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해줬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도 에코프로-BM이 2등으로 올라섰고요. 음극재 도전재 단에서는 나노 신소재가 굉장히 부진했는데 나노 신소재도 80%대 수익률을 회복했습니다. 요거는 다 1월 첫날 연초 대비입니다. 예.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도 뭐 엄청 욕하시는 분은 많지만 그래도 50% 수익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해액 단에서는 엔캠이 29%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네, 장비주에서 여기도 2등을 적어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장비주 1등은 압도적으로 윤성 FNC인데 한번 살짝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DNT라는 이제 레이저 노칭 장비인데 이게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235%의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연초 대비 35%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47개사 평균 실적 추정이 가능한 2차전지 업체들의 평균 수익률이 81%를 기록하면서, 물론 에코프로가 나만 주식이다 컨셉으로 가고 있지만 그 에코프로 외에도 지금 나머지 여타 종목들이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빠르게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밸류체인의 그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 그중에 특히 2등주에 지금 반란이 시작되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가 체크했고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를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발표했는데 기대치를 좀 못 미쳤죠. 네, 그 의미 좀 분석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나 핵심은 영업이익 단에서 말씀 주신 대로 컨센을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냈어요. 6,166억을 기록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LG엔솔이 납품하는 포지션 중에 폭스바겐의 ID3나 ID4 모델이 부진했고요. 그리고 GM 같은 경우는 안 팔린 건 아니고 2분기 물량이 일부 3분기로 판매가 이연됐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평균 판매 단가 또한 1분기에 비해서 13달러 정도 하락했고요. 근데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거는 역시나 AMPC라고 하는 첨단 생산 세액 공제기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수치로 반영됐다는 거고요. 매출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은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73% 증가한 매출단에서는 역시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8조 7,735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또한 여전히 7%대를 유지하면서 이 컨센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건 굉장히 좀 그 회사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판가 연동 계약이라든지 원재료를 어떻게 가격을 맺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애널리스트가 완벽하게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 컨센은 기준치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요. 생각보다 물론 이익은 하회했지만 LG에너솔루션 판가가 하락한다고 그게 펀더멘탈과는 좀 전혀 무관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GM하고 합작 연 50기가와트 그다음에 내년에 캐나다 스텔란티스랑 45기가와트 합작 그다음 25년에 애리조나 단독 공장 43기가와트 혼다 합작 40 그다음에 미시간에 다시 GM하고 추가 합작 50기가 가동을 계획했을 때 2025년 기준으로 압도적으로 미국에서 연 300기가와트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26년까지도 LG에너지솔루션의 매출 성장률은 여전히 견조하다. 그러면 첨단 생산세 공제가 2분기에는 조금 적게 반영이 됐지만 그럼 연간으로 얼마 반영되냐? 8천억에서 1조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1조로 끝나는 게 아니고 24년에 내년에는 한 2조 3천억, 25년에는 4조 5천억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계속 7%대 정도는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삼성 SDI하고 SKO는 실적은 안 나왔지만 네. 지금 추정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제 추정치가 나온 게 있어서 네. 삼성 SDI는 사실 LG엔솔보다 훨씬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삼성 SDI가 납품하는 BMW 고가 차종인 i7 모델이 굉장히 잘 팔렸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스타트업인 리비안도 연간 컨센서스보다 2,000대 넘게 더 팔렸습니다. 차가 그래서 13,000대 정도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으로 집계가 되는데 판매량이 그래서 삼성 SDI는 LG엔솔이랑 다르게 한 9%대 영업이익률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단에서는 역시나 5조 7,532억의 사상 최대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단에서는 6천억을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은 8조 7천억대 매출인데 6,100억이고 삼성 SDI는 5조 7천억대 매출인데 6천억이니까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4% 넘게 차이 나는 거죠.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삼성 SDI도 일부는 전동공구, 파워툴이라고 하는 전동공구 물량에서 계속 부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이 실적을 깎아먹고 있다. 그다음에 SKO는 매출단에서는 SK온도 3조 4,853억 한 3조 5천억 정도를 사상 최대 매출을 예상하는데 이익이 뭐 950억 적자를 보는 데도 있고 심지어 1,000억 넘게 적자가 난다고 보는 데도 있는 반면에 2분기에는 100억 정도 흑자 전환할 것이다. 그 이후의 핵심은 이 AMPC, SK온도 빠르면 AMPC 첨단 생산세액 공제가 한 2천억 정도 2천억 전후로 해가지고 2분기에는 반영이 될 거다. 그게 반영되면 바로 100억 정도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게 첨단 생산세액 공제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실적이 나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흑자 전환 시기는 3분기나 4분기가 전망이 유사한데 첨단 생산세액 공제 금액에 따라 아마 2분기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SK온의 지금 북미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빠르게 잘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조했는데 지금 80% 중후반까지 나와서 SK온의 공장 가동률 수율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하반기 단위당 고정 비용까지 떨어져 가지고 손익분기점이 하반기에는 빠르게 좀 도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 3사 실적 이 두 번째 표로 비교해서 보면 이건 추정치긴 한데 삼성 SDI가 배터리 셀단에서는 가장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LG엔솔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름 선방했다. SK온은 적자 규모가 1,000억대에서 100억 흑자까지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SK온은 이제 향후 나오는 실적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최근에 완성차 상반기 합산한 걸로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전체 뭐 중국 포함입니다. 1등을 기록했고요. 23.1%로 기록했고 요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등이 폭스바겐이 13%로 기록했고
3등이 스텔란티스 10.6%, 4등이 현대기아차 10.3%, 5등이 BMW인데 1등부터 5등까지 모두 국내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테슬라는 일부 LG 엔솔 물량이 들어가고요. 폭스바겐도 LG 엔솔, 스텔란티스도 LG 엔솔하고 삼성 SDI. 삼성 SDI는 이제 인디애나 공장이 23기가와트로 25년부터 가동이 되죠. 현대기아차 SK온, 그다음에 BMW,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셀 업체들의 실적을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셀 중에서는 실적 근간으로 하면 삼성 SDI가 가장 선호줍니까? LG 엔솔이 가장 선호주긴 한데 네. 삼성 SDI에도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 저희가 5월달 데이터를 봤을 때 북미하고 유럽에서 삼성 SDI의 그 출하량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하고 LG 엔솔하고 뭐 압도적인 수주 규모라든지 출하량 네. 차이는 있지만 삼성 SDI한테도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팔 필요는 전혀 없다. 기회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LG 엔솔하고 삼성 SDI를 봤을 때 둘 다 주가는 부진한데 여전히 배터리 셀을 선택한다면 1등 업체인 LG 엔솔이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셀 업체들 먼저 체크를 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이야 워낙 이제 그 2차 전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DX까지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소재 관련해서나 상당히 부각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그룹하고 포스코 그룹하고는 네. 그 인식 자체가 에코프로는 100%가 다 전기차의 매출로 나는 회사. 그래서 에코프로는 완전한 찐 전기차 관련주로 판단을 하고 네.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주고 포스코 그룹은 철강이 80% 이상 매출을 차지하고 이익에서도 철강 이익이 대부분이니까 그냥 철강 회사로 밸류에이션을 주는데 이제는 완전히 포스코 그룹사 차원에서 최정호 회장님도 직접적으로 계속 배터리 데이에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의 김준영 사장님도 계속 얘기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배터리 데이에서 2차 전지 매출 규모를 2030년까지 62조까지 확대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불과 1년 만에 뒤집어진 겁니다. 1년 전에는 41조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41조도 적은 목표치가 아닌데 양극재가 이렇게 106조 이상 수주가 나오니까 당연히 목표치가 바뀐 거죠. 1년 만에 50% 상향이 된 거고요. 내년 매출, 올해 매출도 아니죠. 내년에 더 매출과 이익이 80% 넘게 늘어날 건데 이 공격적으로 수주를 받은 양극재 수주를 바탕으로 내년 매출을 감안했을 때 13년치 이 양극재 106조라는 건 13년치 매출이 확보가 됐다는 거고 이게 순차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생산 캐파가 잘 진행이 목표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생산 수율이 잘 나오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포스코 그룹은 뭐 압도적으로 사실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 그룹보다 훨씬 더 밸류에이션을 더 쳐줘야 된다고 하는 게 리튬 염호를 갖고 있고 리튬 광산을 갖고 있는데 그게 매출로 반영이 안 됐다 뿐이지 올해 드디어 이제 하반기에 광석 리튬이 양산이 10월달에 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지금 증권사 레포트에도 2026년 기준으로 1조 8천억 정도 그렇게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그룹 전체 그룹사 차원에서 리튬 광산, 리튬 염호 그다음에 그 원료 리튬 정광 그다음에 니켈까지 온 그 계열사를 다 동원해서 이 리튬 관련된 원자재 단의 밸류 체인을 완벽하게 수직 계열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 완벽하게 수직 계열한 그 물량을 포스코 그룹 외에도 기타 기업 이 전기차 다른 밸류 체인 타 기업에도 공급을 구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포스코 그룹이 리튬 외에도 역시나 포스코 퓨처엠이 국내 유일한 양극재, 음극재 동시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이 흑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음극재 밸류 체인도 앞단에 이 인조 흑연, 그다음에 그 중간 소재인 전구체 그리고 전구체는 이제 양극재랑 관련된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인조 흑연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이 양극재와 음극재 배터리 소재와 관련된 전 그 부분에서 다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2030년 기준으로 기존의 15조에서 지금 2배 넘는 양극재 단에서
36조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연평균 한 35% 정도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LG 엔솔의 원재료 구매, 최근에 LG 엔솔하고 대량 공급 구매 계약을 맺었는데 재작년에 21년에 9조 6천억 정도 원재료를 사갔고요. 그 얘기는 원재료 샀다는 거는 양극재 매출에 해당되는 거죠. 22년에 14조 7천억, 그러니까 40% 넘게 늘어났고요. 1분기가 가장 비수기인데도 23년 1분기 때 4조 넘게 지금 원재료를 구매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포스코 퓨처엠 관련된 물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양극재 매출이 지금 매년 30% 이상 성장하는데 중요한 건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100만 톤 2030년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원래 기존에 61만 톤에서 60% 이상 목표치를 상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100만 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전기차 4,380기가와트 이제 2030년이라고 하면 배터리의 침투율이 뭐 55% 이상 된다고 보고 전기차 총 수요의 거의 11%에 해당되는 물량이고요. 그리고 이게 중국을 제외하면 거의 17%에서 18%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2030년까지 100만 톤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글로벌로 2030년 기준으로는 뭐 공동 1등이 되든지 포스코 퓨처엠이 1등이 되든지 그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S&E 리서치에 따르면 양극재 지금 2030년까지 한 103조 현재 기준보다 한 5배 정도 성장한다고 봤는데 이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본 것 같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이 목표로 잡은 것만 100만 톤이면 이게 매출로 치면 한 2조 뭐 이렇게 32조 6천억 받거든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도 심지어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이 가격을 톤당 그러니까 리튬의 가격을 보통 킬로그램당 50불 정도가 아니라 한 32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그래서 포스코 그룹사 차원에서도 리튬의 가격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봤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LG화학 최근에 관련돼 가지고 잠깐만요. 포스코 그룹 정리 좀 하면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이 이제 소위 에코프로 그룹에 이어서 일관 체계를 갖춘 그다음에 리튬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네. 포스코 그룹 가운데서는 어떤 게 선호주입니까? 홀딩스, 퓨처엠, 또 뭐 인터내셔널 이렇게 있잖아요. 예. 네, 역시나 포스코홀딩스가 뭐 가장 최선호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홀딩스가요? 네네. 퓨처엠보다도? 네네, 퓨처엠보다도 포스코홀딩스가 뭐 기본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포스코 퓨처엠을 간접 투자하는 간접 투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을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포스코홀딩스가 훨씬 더 성장의 여력이 더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LG화학 얘기하셨는데 네. LG화학도 이제 사실은 화학업체지만 2차전지 소재를 많이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그 교환사채 발행해가지고 네네, LG 에너지 맞습니다. 솔루션 지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뉴스가 좀 있긴 했고요. 실적은 아직 안 나왔죠? 네네, 안 예, 나왔습니다. 예. 네, 교환사채 관련돼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교환사채 얘기 나온 날 그날 그 다음 날 다 LG화학, LG엔솔 다 빠졌는데요. 교환사채라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 주주 가치를 희석되는 요인이 전혀 없고요. 유상증자처럼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 주주의 가치를 희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LG화학이 갖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물량을 뚝 떼서 그냥 해외 기관 투자한테 넘기는 건데, 심지어 그거를 5년물과 7년물 두 가지로 나눴는데 5년물 같은 거는 25% 프리미엄을 줘서 그러니까 한 68만 원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5년물을 기준으로 세운 거고요. 네. 금리는 엄청 낮습니다. 1.25%. 그다음에 7년물 같은 경우는 35% 현재 주가에서 35% 주가가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넘긴 거기 때문에 그 받아가는 해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1.25% 금리를 보고 받아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LG에너지솔루션이 네, 가치가 주식 전환에서 네.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둘 중에 굳이 비교하면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근데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에 대해서 25%에서 최대 35% 프리미엄 준다는 거는 LG에너지솔루션의 성장성에 굉장히 여전히 긍정적인 배팅을 하는 거라 볼 수 있고요. LG화학 관련돼서는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정치는
영업이익은 한 1% 정도 늘어나 한 8,9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매출은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증가 15조 7천억대를 예상하는데 석유화학 사업이 나쁜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미 석유화학 사업 나쁜 건 주가에 지금 충분히 저는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석유화학 뭐 경기 침체, 수요 둔화 우려, 중국발 공급 과잉 우려 다 뭐 수익성 악화되는 거 뭐 너무 잘 아는데 중요한 건 석유화학 사업 비즈니스에서 완전히 첨단 소재 비즈니스로 탈바꿈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첨단 소재 사업부 관련돼서는 지금 뭐 추정치가 너무 차이가 큽니다. 뭐 어떤 데는 양극재가 뭐 영업이익이 전년 전분기 대비해서 30% 넘게 감소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경쟁사들 심지어 코스모 신소재까지도 이제 LG 그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을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납품하는 것처럼 점유율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 두 번째는 일부 GM 물량 완성차 출하량이 부진을 겪었다.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양극재 영업이익이 뭐 33%까지 빠진다고 했는데 양극재 영업이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감소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양극재가 만약에 영업이익이 빠진다 해도 뭐 10% 내외로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은 역시나 양극재 단에서 전년 동기 대비 30% 넘는 성장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석유화학 사업부에서 100억에서 300억 정도 흑자 그냥 그 정도 수준만 유지하면 첨단 소재 사업부가 전체 매출과 이익을 좀 벌크업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컨센이 잡혀 있는 게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2분기는 매출 1조 3천억대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영업이익 똑같습니다. LG화학처럼 판가가 빠져서 그 양극재 판가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빠진 한 6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요거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은 5월달, 6월달 NCA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NCA가 일부 지금 판가 빠지는 부분을 벌크업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티엄 셀즈,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 실적 나빴던 게 영업이익 빠졌던 게 얼티엄 셀즈, GM 얼티엄 셀즈 그 공급이 지연됐다는 건데 그건 하반기에 실적으로 다시 온기로 반영될 거로 보고 있고요.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다 차세대 양극재라고 주목받는 단결정 양극재를 5월 달부터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결정 양극재가 내년 뭐 하반기에 본격화되면 이게 상당히 마진 구조가 좋기 때문에 아직도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은 이 성장 동력 관련돼서 충분히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실적 중심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 실적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시장에서 엄청 막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것처럼 주목을 하고 네네네. 아침부터 몇 시에 나오는 거야? 네네네. 아침 9시에 왜 안 나오지? 그랬더니 오후에 나온대 이랬는데 네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해서 그날 주가가 좀 밀렸을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에코프로를 그러면 실적 보고 2분기 실적 보고 투자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과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실적은 지금 네. 별로 안중에 없이 그죠? 네네. 수급이나 기대감들로 네네. 가는 건데 네. 그래도 실적 한번 체크는 하죠. 네. 예. 일단 에코프로 그러니까 기준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권사에서 잡은 컨센보다 낮게 나오면 실적이 나쁘다고 단정 지을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증권사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빔의 원재료 계약 구조 그 납품하는 셋업체하고의 완전한 그거를 다 100% 파악할 수 있냐?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건 회사의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그냥 추정했을 때 지금 양극재 판가가 계속 빠진다고 하니까 컨센을 잡았는데 그 컨센보다 그 심지어 일단 뭐 수치적으로 말씀드려도 10% 언더입니다. 지금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먼저 에코프로부터 말씀드리면 매출은 2분기에 2조 132억을 기록했고요. 네, 2조 132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664억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에코프로 영업이익 단에서 아마 한 1,800억 정도로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컨센을. 그래서 그거보다 좀 빠졌다고 봤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매출 단에서는 70% 넘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익 단에서는 작년 2분기에 비하면 소폭 한 2% 정도가 영업이익이 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매출 단에서 61%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단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11% 늘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에코프로의 가장 핵심 실적을 보려면
그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실적, 그다음에 그 핵심 자회사죠. 이제 하반기에 상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실적, 그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는 에코프로 CNG, 이 똘똘한 나머지 에코프로 BM을 제외한 나머지 자회사들의 실적이 완벽하게 나와야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다음 8월달에 설명드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양극재 판가 뭐 하락 우려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지금 2분기 실적 영업이익률 개선하면 6.1%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1분기 때 5.3% 정도에서 오히려 영업이익률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판가가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출하량으로 얼마나 이거를 벌크업하는지, 지금 에코프로 BM 관련돼서 그 삼성 SDI양 물량이 지금 굉장히 출하량이 2분기보다는 3분기에 한 20% 정도 증가가 예상하고 있어서 2분기 실적 바닥을 찍고 3분기, 4분기에는 출하량이 20에서 30% 정도 늘어나면서 오히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가가 2분기에 떨어질 건 알고 있고 3분기에 판가가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그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의 가격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나 혹은 포스코 퓨처엠이나 양극재들의 그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이 조금 좋지 않을 걸로 예상하는 거는 양극재 판가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양극재 판가가 올라가려면 결국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그게 연동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리튬 가격 올린 거에 약간의 가공 마진을 붙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리튬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리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오늘 그 한국광물자원 서비스에서 나온 데이터를 봐도 지금 리튬 가격이 그 300 위안에서 탄산 리튬 가격 기준으로 300 위안에서 빠지지 않고 있고요. 네. 5월 중순부터 100% 오른 상태에서 100% 오른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런던 금속거래소 LME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그 수산화 리튬 가격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 3일 전 거 가격인데 그거 체크해 보시면 그것도 45,000불에서 47,000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에서 크게 뭐 10% 20% 이상 뭐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지 네. 않고서는 3분기에는 판가가 좀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업체들 실적을 중심으로 체크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수급입니다. 최근에 사실 오르는 것들은 실적보다는 수급 이슈가 훨씬 많은 거잖아요. 네네. 네, 기본적으로 일단 ETF가 계속 지금 설정되는 거예요, 그죠? 네네네. 네, 그 영향이 크고 네. MSCI 편입도 있고,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수급 에코프로도 그렇고 네. 포스코 그룹도 그렇고 굉장히 그 말씀 주신 대로 수급으로 올리는 게 펀더멘털보다 훨씬 지금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마치 뭐 공격적으로 지금 ETF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 가장 이제 주목을 받아서 나온 거는 나온 지 지금 3일 정도밖에 안 된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 ETF고요. 뭐 양극재하고 이 핵심 광물의 그냥 거의 70에서 80%를 그러게요. 그냥 몰빵을 했습니다. 맞아요. 소위 말해서 예, 예. ETF가 이렇게 몰빵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보시면 에코프로가 20.8% 1등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15.5%. 그냥 에코프로랑 포스코 홀딩스만 35%를 담았고요. 그다음에 3등이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LG와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LNF까지.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양극재랑 광물을 다 합치면 70%가 넘고요. 특징적인 거는 포스코 홀딩스나 에코프로가 동시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5대 천왕 중에 에코프로 BM하고 요거는 LG화학의 비중이 크다는 거고요. 불과 이 타이거 2차 전지 소재와 한 일주일 간격으로 전에 출시된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보면 삼성 코덱스, 네, 삼성 자산운용 맞습니다. 여기는 또 신기한 건 퓨처엠의 비중이 높네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또 포스코 홀딩스는 안 들어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역시 에코프로가 2등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LNF, LG화학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겹치는 건 역시나 압도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요 세 개가 최상위권에 가장 많이 담고 있고 가장 많이 겹칩니다. 네. 근데 요 코덱스 2차 전지는 포스코 홀딩스를 담고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훨씬 뭐 타이거 2차 전지 소재가 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 이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는
밑단에 보시면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로,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나 CNT 도전재도 핵심 소재군으로 이게 담고 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덱스는 2차 전지 심지어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도 나왔고요. 이 지금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10이랑 그다음에 이 타이거 2차 전지 소재가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나오자마자.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나오자마자 지금 1,000억대 지금 형성할 정도로.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화 자산운용이라든지 키움 자산운용이라든지 상위권 자산운용사에서 충분히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다.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 좀 할게요. 2차 전지 실적하고 수급 이슈를 체크했는데 실적으로 꾸준히 가는 거는 이제 기대감만으로 가는 거는 이제 사실 좀 어렵고요. 실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실적은 아직 사실은 좀 노이즈가 있다. 수급으로만 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2차 전지 주에서 올라서 좋긴 하지만 그죠? 전략 좀 한 1분 정도 마무리해 주세요. 네. 네, 일단은 오늘 굉장히 특징적인 흐름은 역시나 1등주가 가는데 1등주 가는 거에 소위 말하는 그 양극재에서는 에코프로 BM과 코스모 신소재와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그 밑단에 있는 포스코 퓨처엠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양극재가 핵심인데 양극재는 에코프로 BM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얘기하기도 사실 좀 어렵고 포스코 퓨처엠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그 LNF. 네, 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주가 탄력도가 좋기 때문에 이거를 이 중에 세 가지를 네, 면밀하게 네. 주도 면밀하게 예. 분석하셔서 가져가시되 다만 저는 포스코 퓨처엠에 더 점수를 주는 거는 음극재 밸류체인이 물론 음극재 밸류체인이 양극재보다 훨씬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네. 적지만 음극재에 대한 가치는 계속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는 5대 천왕이 다 매력적이기 때문에 5대 천왕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주도주 역할을 하는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가 많이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 이렇게 분할로 계속 이렇게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양극재 비양극재도 수익률 격차가 저는 분명하게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식품, 음식료 관련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를 해야지 지금 음식료를 지금 볼 때입니까 지금? 예? 왜 음식료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장기적으로 오래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식품 관련돼서는 굉장히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가 아주 쉽다, 용이하다. 그래서 생활 속에 있으니까. 생활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초보 투자자가 접근하기도 아주 좋은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식품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식품이 이제 글로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글로벌로 어마어마하게 나아가는데 2차 전지처럼 글로벌 이제 막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라면을 제일 좋게 보는데 네. 예. K푸드입니까? 네, K푸드인데 음. 라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북미 시장을 말씀드리면 북미 시장은 지금 일본 라면이 꽉 잡고 있는데 일단 농심이 지금 계속 시장 침투율을 아주 가파르게 올라와서 2등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삼양식품은 10등 밖이었는데 지금 6등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북미 시장에서. 네, 북미 시장에서. 네. 근데 삼양식품이나 농심 같은 경우는 라면의 단가가 사실은 싸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파는 일본 라면 같은 경우는 1불 중후반인데 삼양식품의 뭐 불닭볶음면이라든지 농심의 짜파게티라든지 요 라면들은 2불 초중반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20% 정도 더 비싸게 주고 먹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 그리고 라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라면뿐만이 아니고 K푸드 자체가 예. K컬처랑 결합돼 가지고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좀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라면은 얼마 전에 이제 정부의 가격이나 네. 압박이 있어갖고 사실은 네. 한 차례 좀 홍역을 치른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네.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져서 오히려 좋은 기회를 줬고요. 네. 심지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불닭볶음면은 가격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도 마찬가지고 농심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라면 업체 해외 수출 포지션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삼양식품은 뭐 85%가 다 해외 수출이고 그다음에
농심 같은 경우도 이제 40에서 50%까지 해외 수출 포지션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단가 낮추는 거는 이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정부 가격이나 압박 때문에 오히려 라면 회사들한테는 좋은 그 매수 기회를 줬다는 걸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삼양식품도 그렇고 농심도 그렇고 캐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양식품이 5월 달에 이제 밀양 신공장을 가동했는데 옛날에 나가사키 짬뽕 한번 더 잘 될 줄 알고 캐파를 엄청 늘려놨다가 그냥 나가사키 짬뽕이 주저앉는 바람에 삼양식품이 아주 호되게 그 비용을 지불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5년 동안 7년 동안은 증설을 안 한 겁니다. 라면이 그렇게 잘 팔리는데도 그냥 일부 공장 개조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소위 말한 꼼수의 형태로 했는데 완전히 공격적으로 삼양식품 기존에 갖고 있는 물량의 50% 넘는 캐파를 증가해서 1년에 연간 6억 개 이상의 라면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만들었는데 역시나 그 밀양 공장도 당연히 가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가동률이 빠르게 안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캐파를 늘린 거는 100% 이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캐파가 이제 가동률이 한 80%대까지 회복되면서 네.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판매 나라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 중국에 대한 포지션이 높았다면 중국 매출 비중 급격하게 줄이고 이 유럽이라든지 북미라든지 심지어 중동까지 엄청나게 매출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은 그냥 경기가 좋든 나쁘든 꾸준히 그냥 매출과 이익이 연평균 15%씩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을 1,000억대 이상 찍을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회사고요. 심지어 농심이나 그 뭐 동원산업이나 오뚜기나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진이 떨어지거든요. 영업 마진이 뭐 4%대, 5%대에 반해서 삼양식품은 11%, 12%, 13%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해외 포지션이 높은데 최근에 그 수출 데이터 이거 재밌습니다. 수출 데이터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무역 통계라고 트레스라는 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요 트레스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삼양식품의 HS 코드가 있습니다. HS 코드를 입력하시면 네, 라면이겠죠. 라면의 HS 코드는 1902.30.10.10입니다. 이걸 딱 치시면 2023년, 2022년, 2021년 데이터를 계속 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6월 달 데이터까지 나왔습니다. 이미 작년 거에 그러니까 1월 달부터 6월 달 데이터의 합산을 보면 작년 거에 거의 한 70% 이상을 이미 수출 데이터를 달성했고 수출 단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업체는 계속 앞으로 식품 업체 중에 계속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가운데 일단 라면의 진심이십니다. 네, 그래서 라면 가운데는 농심보다 삼양식품 얘기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삼양식품을 좋아하신다는 거고. 네. 네. 라면 먹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음식료 가운데 뭐 초코파이를 먹으러 갑니까? 맥주를 마시러 갑니까? 그다음에 뭡니까? 네. 네, 정확하게 비유를 주셨는데요. 네. 전 라면도 엄청 좋아해서 사실 과자에 더 진심입니다. 네, 네. 과자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네. 과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네.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리오는 초코파이로 알려져 있지만 네. 우리나라 매출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중국, 베트남, 러시아의 합산 매출이 이미 한국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뭐 한 15% 성장하고 있고 베트남도 한 연평균 10% 정도 성장하고 있고 러시아도 10% 성장하는데 중국에 대한 포지션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글로벌 매출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까 삼양식품도 말씀드린 부분 중에 삼양식품, 오리온 모두 원자재 가격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은 오리온이나 삼양식품 입장에서도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거고요. 오리온 재미난 건 매달 실적이 나옵니다. 맞아요. 월별로 실적 추정이 가능한데요. 5월 달에 전년 대비 15% 정도 늘어났고요. 6월 달에도 전년 대비 한 20% 정도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중국 비중이 줄어들면서 베트남이나 러시아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원가 부담 뭐 감자를 뺀 나머지 원가가 계속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부담이 좀 완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매출처가 굉장히 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리온도 한번 실적 한번 보시면
매출과 이익이 한 번도 역성장 없이 한 8%대, 영업이익 단에서는 한 10%대를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식품 업종 중에 압도적으로 영업이익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굉장히 영업이익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리온은 지금 올해 영업이익률 16.3%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당연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오리온도 주가가 굉장히 10만 원대에서 엄청나게 눌려서 계속 못 가고 지지부진했는데 오리온 최근에 상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은 현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여기서 뭐 실적이 크게 뭐 하락하거나 뭐 역성장이 나오지 않는 한 견조한 주가 모멘텀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리온 관련돼서 네. 오리온도 주가가 최근에 음식료 전체적으로 이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오리온도 주가가 많이 5월부터 해서 많이 흘러내렸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흘러내려서 좀 매력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네. 오리온도 이 그 글로벌 국가, 그러니까 매출 처도 다변화하고 있지만 제품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네. 네. 파이만 하는 게 아니고 스낵도 하고 젤리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건강기능식품 그 건기식 바라고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상당히 생각보다 그게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러시아나 베트남 쪽에서 건강기능식 그래놀라 바라고 하죠. 그게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나 베트남 쪽에서 사실 계속 신제품이 나옵니다. 젤리가 3분기에 나오고요. 파이류가 4분기에 나오고 그래서 중국 경기 둔화될 거야. 베트남 성장률 떨어질 거야.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무겁게 눌렸는데 이 글로벌로 매출처를 다각화하고 매출 품목을 다변화하면서 이게 상당히 국내보다 이익률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20% 가까이 이익률이 나오고요. 베트남, 러시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20%대 그게 나오고 있어서 이 회사가 다른 회사들은 이제 제품 경쟁력보다는 가격을 올려가지고 사실은 가격 올리는 이슈로 주가가 모멘텀을 받았다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온전히 제품 경쟁력만으로 실적 개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로 지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중국만큼의 큰 시장이 인도나 이 미국, 러시아 쪽으로 캐파를 늘리고 있다. 그리고 이 식품 안정성 이슈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뭐 산즈송슈도 있고 뭐 랑핀푸즈라는 이런 회사들이 매출이 안정성 이슈 때문에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쟁 업체들이 급감하면 오리온이 상대적으로 좀 반사 수혜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라면하고 이제 과자 업체 가운데는 오리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음식료주들이 이제 원래는 원가 이제 원재료값이 오르면서 가격을 올리고 그렇죠? 네. 원재료값 떨어지면 가격 안 내리면서 안 내립니다. 네네. 수익을 이제 기대하는 게 기본적인 로직인데 네네. 기대감으로 사실 올해 좀 올랐죠. 올 초에 네.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가 사실 에너지가 성장률 쪽으로 다시 가니까 그죠? 네네. 2차 전지나 AI 반도체 이런 쪽으로 가면서 관심이 좀 떨어졌고요. 그래도 볼만한 쪽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라면이나 오리온 쪽 얘기하셨는데 그러고 보면 뭐 하이트 진로나 롯데칠성이나 뭐 이런 주류 음료 쪽은 정말 좀 모멘텀이 별로 없네요, 그죠? 네, 하이트 진로는 일단 국내용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아무래도 해외 수출 비중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하이트 진로 물론 오리온도 과자가 경쟁이 치열하긴 한데 하이트 진로 쪽이 저는 더 경쟁 강도가 좀 더 치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다들 수출이 중요합니다, 그죠? 네네. 지금 뭐 우리가 2차 전지 뭐 반도체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네. 뭐 엔터 이런 것도 이제 K자가 붙어 있는 게 다 수출이잖아요. 네네. 방산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다 그런데 네. K푸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라면이나 그렇죠. 뭐 오리온 초코파이지 맥주나 혹은 뭐 사이다 이런 건 아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왜 이렇게 한국 맥주가 맛이 없다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맛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덴마크 막주를 사다가 그냥 저희가 공장만 빌려주고 하는 그런 형태가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비상장 업체 중에 경쟁력이 있는 그 업체들이 많잖아요. 네. 중소 업체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네. 사실 맥주도 또
개인 취향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음. 그런 측면이 있고 초코파이는 사실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난번에 켈린가 나온 게 진로 아닙니까? 네, 진로 맞습니다. 그죠? 그럼 굉장히 잘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주가는 못 움직여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술 드시는 분들은 이거 어디서 만드는 거지? 뭐 켈리도 그렇고 최근 맥주고 네, 그죠? 네, 네. 그다음에 뭐 소주 가운데 세로 이런 것도 잘 예, 예. 팔린다고 잘 그러는데 팔립니다. 그죠? 네, 네, 네. 잘 팔리는데 주가를 못 가냐고요. 그래서 화이트 진로 같은 김 경우는 대표님한테 내가 김지훈 대표님한테 뭐라 한 건 아니지만 네, 그죠? 네, 네,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음식료 쪽은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처럼 네. 수출 비중이 높은 거. 수출 맞습니다. 비중 보면 이제 농심하고 삼양식품하고 그러면 누가 더 압도적으로 많이- 삼양식품 수출 비중이 많아요? 높습니다. 삼양식품이? 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네, 네. 그리고 라면에 더 포커스돼 있는 게 삼양식품이 더 훨씬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농심은 다른 비 라면류가 더 일부 매출 포지션에서 큽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수출 비중이 많은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고요. 네. 네. CJ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이쪽도 뭐 CJ가 뭐 뉴욕 같은 데 가서 무슨 빵집도 내고 비비고 비빔밥도 팔고 굉장히 여기도 한류는 네네. 있는데 주가가 CJ 제일제당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네. 본질적으로 CJ 제일제당이 하는 그 원료, 이 바이오 원료 쪽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네, 라이신 뭐 이런 네, 거. 라이신 그쪽이 네. 가격 변동도 심하고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심지어 네. 최근에 매출과 이익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서 분기로 20% 30%씩 매출과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매출 포지션이 여전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못 그 밸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CJ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게 이 큰 주식이 이게 CFD 그때 이게 좀 구설수에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보면 11만 원에서부터 완전히 하면 일단 빠지고 지금 6만 원이 반토막 났네, 그죠? 네, 네. CJ, JD당도 그렇고 CJ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CJ, CGV도 그렇고 그죠? 요즘 네. 좀 다 되는 사업 기본 비즈니스들이 좀 이제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뚜기는 왜 못 가나요? 가뚜기. 가뚜기 오뚜기도 사실은 네, 네. 되게 우리가 그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근데 착한 기업으로 이 오뚜기도 주가 하락한 거 음식료 중에서 몇 개 오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야 오뚜기 빠진 거 보세요, 그죠? 네,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야. 네, 숫자를 보시면 네. 딱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일단 오뚜기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실적이 안 나오나요? 올해 기본적으로? 실적이 일단 안 나옵니다. 네. 올해 실적이 뭐 삼양식품이나 농심에 비해서 실적 성장폭 자체가 월등히 네.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내년과 내후년에는 일단 역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뚜기 같은 경우는 85에서 90%가 거의 내수입니다. 농심하고는 농심이나 삼양식품하고 그러네요. 극명하고 달리는 게 네. 오뚜기가 수출 쪽에서 굉장히 포지션이 약하다. 수출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네, 주가가 알겠습니다. 프리미엄 할인받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가 이렇게 사면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음식료는 좀 제한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음식료 이야기, 특별히 진심인 라면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